자본주의 4.0이라는 말은 2011년 8월 2일 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처음 크게 이제 시리즈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자본주의 4.0은 지금 보통 명사처럼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죠.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자본주의 4.0이라는 말을 이제 언론에서 그 시리즈로 시작하고 나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한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쓰는 분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본주의 4.0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시고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희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먼저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4.0은 아나톨 칼레츠키라는 러시아 출신 영국 언론인이 쓴 책입니다. 책에서 따온 말입니다. 캐피탈리즘 4.0이죠. 근데 그게 사실상은 경제사책입니다. 경제사책. 1.0, 2.0, 3.0, 4.0이라는 경제의 발전 단계를 소프트웨어 버전의 진화 단계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학술적 용어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러면 자본주의 4.0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항상 칼레츠키가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 구분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본주의 1.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처음 생겼을 때 자유방임이죠. 완전 자유경쟁이죠. 이걸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시대 1.0이고 자본주의 2.0은 수정자본주의,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들이 장악했던 시기의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답니다. 시장을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아예 없진 않지만 아주 희박하죠. 그리고 불리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장 마음대로 가는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자본주의 2.0입니다. 그리고 3.0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아까 앞에 한참 경제학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하니까 이게 침체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석유값이 막 올라가요. 석유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건이 안 팔려야죠. 그죠? 근데 석유값이 막 올라도 물건은 그대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오르니까 물건 값은 오르죠. 오르는데 경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경제 원리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유 공급을 해라. 그러니까 시장에 다시 맡겨라. 왜 정부가 간섭을 하느냐? 라고 해서 나온 게 자본주의 3.0입니다. 이 자본주의 3.0 시대의 핵심적인 정치인들이 두 명이 있죠.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최전성기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확실한 신자유주의의 이제 차별화 정책이 막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죠. 잘 나가고 힘든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자본주의 4.0입니다.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자. 공생의 생태계는 뭐냐? 그러면 자본주의 4.0과 2.0은 성격상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전처럼 똑같이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 그래서는 지금 이 정도의 경제 규모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똑똑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부정적인 기능을 제어하고 어렵고 힘든 계층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정부가
자본주의 2.0 시대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작은 정부, 스마트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CEO가 되실 분들이시니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상품이, 금이 100돈이 있습니다. 금 100돈을 제가 주고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제가 리더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텐데, 자, 연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를 하겠죠.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10명이 있으면 쫙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마지막에, 자, 그동안 뭐 협박을 많이 했으니까, 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10돈씩 나눠주자. 10돈씩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게 자본주의 4.0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게 성적을 이게 다 매겼고, 그 다음에 성과가 차이가 있고 하니까, 자, 1등한테 화끈하게 쏘자. 한 50돈 주자. 2등한테 한 20돈, 3등한테 10돈, 4등한테 5돈, 이러면 남는 거 없죠. 그래서 한 5, 6, 7등한테 한 돈 정도 주고 마지막에 안 주는 것도 만들자 라고 했어요. 또는 한 30돈, 1등이 30돈, 20돈 뭐 이런 식으로 하자 해서 하여튼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 거기에 나오죠. 10돈씩 고루 나눠주는 것과 차등 지급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자본주의 4.0에 가깝겠습니까? 자,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주 막상막한데 확실히 CEO 되실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본주의 4.0도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2번이 맞습니다. 단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학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2번에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옛날 여기 나오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뭐가 다르냐. 아니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와 뭐가 다르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의문이 금방 드시죠. 옛날에 똑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까지는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차등을 둬야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 그 중요한 것은 50돈을 가진 사람이 뭘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시장에 지금 금이 총 100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50돈 가졌고 2등한테 20돈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50돈이 볼 때 20돈 가진 애가 밉습니다. 제가 뭘 할까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등 10돈 가진 애를 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삽니다. 이렇게 돈 더 주고 60돈 되죠. 그 다음 밑에 애들도 삽니다. 이렇게. 사서 금값을 올립니다. 그리고 2등하고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2등하고 하는 놈한테 물건 안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잡아서 완전히 다 뺏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과격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책을 써야죠. 정책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인간이 50돈 이상 못 갖게 법을 만들면 됩니다. 못 갖고, 그 다음에 50돈을 가진 사람이 이 50돈을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벤처 투자를 하고, 젊은 친구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이런 사업에 쓰는 데는 세금 하나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 식의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0돈은 아까 상금으로 줬으니까 괜찮은데 그건 공평하죠. 근데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50돈을 받기 위해서 온갖 반칙을 써서 1등을 하는 사람은 반칙을 쓰는 단계에서 이미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게 자유방임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논리상 한다고 하지만 시장의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돈 많은 사람이 막 질러서 가면 그냥 가져갑니다. 그걸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자본주의 4.0을 왜 했느냐를 물으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설명하는 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8월 5일 날 기사에 보면 그 박양이라는 그러니까 박 모양이 당시 19살인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강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저희 신문에는 이만큼 났고요. 아예 안 나고 지나간 데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이명박 대통령이 8.15 기념사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양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박양이 살던 집이 어딘가 고시원인데 그 이름이 드림 고시원입니다. 꿈 고시원. 근데 꿈이 없죠. 문제는. 이 박양은 경기도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는데 고시원에서 한 이유는 독립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있어서 들어와 살라고도 했답니다. 근데 이 박양이 남긴 건 그거였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죠. 그 레스토랑 주인한테 삶이 고단하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9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성세대는 우리 때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힘들어 죽겠다는 놈은 없다. 핸드폰 그게 야 말이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핸드폰 판매량이 줄어서 큰일 났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성장률이 둔화됐다. 성장 안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둔화됐다. 지난달은 15%였는데 올해는 5%로 급감했다. 그래서 그 대기업 하여튼 S전자가 큰일 났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핸드폰은 월급 잘 받는 기성세대는 다 쓰고 있는데 누가 사야 됩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팔려고 온갖 작전을 씁니다. 마케팅도 젊은 층 중심으로 하죠. 그 다음에 탑재하는 앱도 젊은 층 중심으로 합니다. 하고 88만원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는 친구가 핸드폰을 놓고 자살을 해요. 그걸 보고는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그러면서 왜 죽냐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진짜 생물학적 의미에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단 더 중요한 건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회를 우리 사회가 지금 꿈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구조적 문제가 이 네 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지금 정치혁명이 막 일어났었죠. 그게 아니라 경제의 제스민 혁명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가 났죠. 그 자본주의 핵심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났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 저희 시리즈가 끝나던 9월 17일 무렵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빈곤율이 이렇게 높다는 걸 몰랐습니다. OECD 평균보다 저희가 훨씬 높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빈곤층이란 중간소득. 그러니까 2009년의 중간소득은 월 363만 원입니다. 중간소득과 평균소득은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1등이 1,000만 원을 벌고 제일 밑에서 10만 원을 벌면 평균소득 550만 원입니다. 그죠? 505만 원인가 그렇죠. 근데 중간소득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걸 그려봐야 됩니다. 중간 등수의 소득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평균소득보다 중간소득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겠죠. 상위 10%에 막 몰리니까. 하여튼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경제의식이 이것도 재밌는데 지금 심지어 화이트 칼라가 분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히려 블루 칼라가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성장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70% 80% 같습니다. 90년대 전반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중산층이 몰락한다. 근데 이게 계층 귀속의식 변화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자, 우리 집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네가 무슨 둔간이야 인마. 그래서 못 살거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에서도요. 강남에서도 그 급식 예전에 전체 급식을 안 할 때 그 급식비를 받게 된 친구가 와서 선생님한테 말하는데 우리 집 가난한데 왜 돈 내라 그럽니까? 근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예전에는 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유가 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꿈과 의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보세요. 그 2011년에 나는 하류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죠. 근데 이 중에 하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94년에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아주 상류층에 가까운 중산층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딴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죠. 그리고 뭐 비정규직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정부 공식 통계는 그 34.2%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사내 하청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그 라인에 정식 직원이 있고 똑같은 라인에 있긴 있는데 저 좀 떨어진데 요새는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커튼도 쳐놓고 그렇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든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들어 올리는 거. 근데 정식 라인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거의 힘든 일은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내 하청이기 때문에 자기는 100%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통계에는 정규직으로 잡힙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주식회사 A, 인력 파견 회사죠. 주식회사 A의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런 비정규직들은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다른데 2차, 3차 하청업체의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차별을 받느냐. 그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근로자들 간, 노동자들 간에도 차별이 심하게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재밌는 말씀 해드리면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정부 통계상 정규직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죠. 대부분. 그냥 채용된 거죠. 채용된 겁니다. 근데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입니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런 맹점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숫자가 거의 뭐 230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다 아실 거고요. 청년 실업 이거를 보시면 2009년에 대학 알림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2년제가 아니라 4년제 대학 졸업자들만 자기가 뭘 한다라고 신고를 한 거를 통계를 낸 겁니다. 이 중에 보면 정규직 취업은 3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 대학 보낼 때까지 엄청 고생해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이제 한시름 놓는 부모가 4년제 대학을 간 사람 중에 3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취업을 한 자식을 둔 부모는 계속 걱정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안정되지 못합니다. 계속 직장을 옮겨야 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용률, 실업률이 왜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실업률은 낮은데 고용률은 높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은 8.0%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6.7이고 영국은 거의 20%죠. 근데 고용률은 40.3%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진짜 고용된 사람 비율입니다. 실업률은 내가 직장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못 구했다는 것은 안 구한 게 아닙니다. 못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낼 때 전화를 해서 지난 일주일간 구직 활동을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서 빠집니다. 그 사람.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또는 다니다가 잘렸습니다. 이게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더 낮은 이유는 군대에 가죠, 유학 가죠. 그 다음에 고시 공부한 사람은 지난 일주일간 일자리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시작했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1960년에서 97년 사이에 한국 경제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는데요. 지금 모든 성장 경제학자들이 한국 같은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집에 무조건 뭐 당시 폰이라도 있으면 거의 한 반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폰이 정도의 차가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거의 바뀐 거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역전됐습니다. 그전에는 전 가구를 보면 아파트촌 빼고 전 가구를 보면 수세식이 아닌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이죠? 88년부터 지금까지면 불과 몇 년입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뀐 나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998년 IMF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그때는 근로자 반이 풀뽑기 했습니다. 풀뽑기. 그리고 그 회사가 세계 5등의 자동차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빨리 큰 것은 그 2007,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혁명적으로 컸습니다. 지금 포드가 저 현대 밑에 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현대가 포드의 엔진을, 구형 엔진을 겨우 들여다가 차를 베껴서 만들고, 일본 미쯔비시의 저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미쯔비시 기술자가 와서 완전히 구형 엔진을 가져와서 강의를 합니다. 가르쳐 준다고 줍니다. 그러면서 엔진 하나 줄 때 지분 3%, 미션 기어 줄 때 지분 몇 프로 가져가서 미쯔비시 지분이 현대차 지분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 기술자가 한국 기술자를 심지어 뺨을 때리면서 가르친 나라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못 믿으실지 모르면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미쯔비시는 지금 차 못합니다. 미쯔비시 2번 들어왔다 2번 망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또 들어왔었죠. CXG 모터스라는 회사가 2번째 론칭했는데 결국 못 팔고 나갔습니다. 더 비싼 차가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그러니까 IT 산업 그렇죠, 자동차 그렇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왜 어떻게 발달했느냐?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논리인지 모르지만 지금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먹을 거는 있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더 괴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시골의 어머니들을 보면 저도 가끔 그런 친구 집도 보고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없어요. 안 들어옵니다. 가정조사에는 아버지 있습니다. 있는데 직업이 보통 사업, 뭐 농업 뭐 그렇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는 날 난리가 납니다. 오면 어머니가 어디 가서 장사 좀 해서 모아둔 돈 뭐 다 털어 나갑니다. 그리고 폭행까지 하시죠. 그러면 지금 젊은 여자들 같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참고 살았어요, 다. 그래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혼자 다 키우시고 해서 그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애가 커서 심지어 고시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공고에 진학을 해서 공고 딱 졸업하자마자 19살 때부터 돈을 벌어서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걸로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건설 노동자를 중동에 파견하는데 정확히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용접 기술자가 너무 없다. 그래서 한 70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 공고에 얘기를 해서 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한 2배 정도를 양성을 시킵니다. 한 400명 정도를 양성을 시켜서 시험을 치겠다. 그래서 고3 때 이제 뭐 그 속성 과정으로 기술
기술자 교육을 시켰죠. 합격률이 90몇 %였답니다. 남죠. 근데 안 남아요. 다 보내면 다 씁니다. 급한 게 700명이지 주면 주는 대로 다 씁니다. 그때 우리 정치인들이 울었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서 더운 데서 용접하면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필리핀에 배 짓는데 올라가 봤는데 한낮에 올라가면 못 서 있습니다.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건 건설 현장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번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자, 그러니까 수출 중심 개발 전략으로 경제가 고성장이 될 때 고용과 임금 증대에 쓰이죠. 그 다음에 성장의 혜택이 국민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임금을 그 친구가 공고 졸업해서 바로 벌어오는 돈이 지금까지 집에 월 들어오는 돈 중에 가장 많은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 쓰느냐. 와, 잘 됐다 하고 막 안 샀던 거 사고 옷 사 입고 하는 거 안 씁니다. 그걸 엄마가 꽉 쥐고 또 동생들 공부를 시킵니다. 그 공부는 당장 쓰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국민 전체로 확산이 되고 다시 교육 투자가 증대되죠. 그러니까 이 월급 받은 걸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필요한 당장 산업 현장에 필요한 그리고 정말 쓰여야 할 인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뤘는데 지금은 고용의 질이 자꾸 나빠지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만 지금 학교 성적이 거의 가정 형편과 비례해야 하는 사회죠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수재가 많았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상에서부터 너무 불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수도권이 될 것 같은 곳은 지금 이게 96년과 2011년의 땅값을 비교한 건데 그 광역자치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의 땅값 변화입니다. 근데 하락한 데가 많죠. 이건 다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자유주의를 하면 당장 하기 좋은 데 가서만 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만 모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 아주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시골에 있는 게 많습니다. 본사가 그냥 서류상 본사가 아니라 진짜 본사가 시골에 있어야 돈이 거기서 돕니다. 근데 공장만 거기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으면 돈은 서울서 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 뭐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오른쪽 그걸 보시면 전국 대출금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IMF 당시에 61.5%에서 2010년에 70.2% 늡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거 왜냐하면 1990년대 초까지 수도권 집중을 막 잘하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때는 이제 뭐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실은 돈은 더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기서 다 노는 거죠. 그 다음 왼쪽 그림은 양재라인, 용인라인이 뭐냐면 자 거기 포항이 포스코 공장이 포항과 광양에 있는데 연구소를 굳이 송도에다 또 지었습니다. 포스코에 보면 포스텍이 있으니까 정말 뛰어난 인재가 많을 것 같은데 연구소를 송도에다 지은 이유는 연구원이 포항으로 안 옵니다. 뛰어난 연구원이. 그러니까 귀국할 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할 때 가족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자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재라인은 마케팅 기획직은 이 라인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인라인은 R&D 인력은 또 이 라인 밑으로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본주의 4.0을 얘기할 때 양극화라는 말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것은
현상은 맞지만 그런 말은 편가르식 기식 용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교롭게 이제 한국 사회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정권과 이명박 정부 우파적 정권이 있을 때 다 빈부격차는 다 벌어졌습니다. 계속 정책이 다르게 나왔지만 다 벌어졌습니다. 자, 제가 자본주의 4.0이 아까 고생하고 있다 그랬죠. 그 고생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2010년 4.11 총선이 2012년이죠. 작년 4월 11일 날 총선에서 모 정당이 이런 문구를 써붙였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맞습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데 부자에게 세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서민에게 복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 부자에게 세금을 프랑스처럼 소득세 60%, 70%를 매기면 일을 안 합니다. 이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양극화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갈등 구조를 양산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게 자본주의 4.0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4.0을 말하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4.0은 공생의 생태계를 추구하고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것이고, 정책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4.0을 가장 좀 포괄적으로 잘 표현하는 말은 적응성 혼합 경제입니다. 적응성 혼합 경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는다. 그게 혼합 경제죠. 적응성은 뭡니까?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우선이다 또는 정책 우선이다 라고 하면 쉽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편의대로 갖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봐야겠죠.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진화해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4.0이 있는 거죠. 아까 단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었는데 지금 사회주의가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좌파적 지식인도 그렇게 사회주의가 이겼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사회주의가 훨씬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훨씬 훌륭하죠. 같이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큼만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계획해서 경제하자는 게 나쁜 게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딱 말하는 순간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왜 쟤는 아버지가 잘 만나고 재산 한 200억 있고 나는 2억도 없는데 제 200억이 있으면 연 3%만 이자해도 얼마입니까?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얼마죠? 연 3%면 6억인가요? 6억이면 한 달에 5천만 원입니다. 이 그냥 떨어지는 애하고 나하고 왜 어떻게 같이 다니냐 라는 제도가 왜 사회주의를 이겼을까요? 그 사회주의를 이긴 거는 200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낙오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에서 못 사는 사람들보다는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로 보수파 정권이 도입을 했습니다. 독일 비스마르크, 영국 처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보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부터 배운 겁니다. 배웠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로부터 배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경제 체제가 있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배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땅을 완전히 사지를 못하고 50년 사용권을 사는 거죠. 50년 후에 불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때도 또 연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건 정치체제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 50년 사용권으로 충분히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경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50년 사용권을 가졌는데 매년 적자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자본이 다 나갔겠죠. 50년 사용 필요 없다. 그냥 항복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외국 기업도 큰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 경제도 거의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배운 것은 자본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 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이건 뭐 팍팍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경제 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쓴 책이 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하신 분은 제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위 1%가 가진 재산, 그러니까 아주 극 부자죠. 그런 사람들이 전체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혼란기에 항상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말 30년대 초가 대공황이 있었죠. 이 대공황 때문에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8년 이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죠. 미국 경제가 박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할 때 1%가 가진 돈이 확 늘어납니다. 그 돈놀이를 하는 자본이 많아서 자본을 낳는 사회가 됐을 때 혼란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대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유. 한국은 대기업 중심 국가가 맞습니다. 대기업이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한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 50돈을 가지면 20돈 가진 애를 견제해서 영원히 잘 나가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기업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0년, 이게 11년도 똑같은 이 퍼센티지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총 GDP가 이만큼인데 1조 144억 달러인데 무역액이 8,92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돈을 만드는 것의 88%는 무역에서 나옵니다. 무역에서. 그러니까 내수만 해가지고는 한국은 안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출액은 4,664억 달러. 그러니까 총 GDP의 46%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한국 재화 용역,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절반은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은 절반이 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외국 고객을 모셔야 됩니다. 누가 모십니까? 물론 요새 열심히 잘하는 중소기업이 있죠.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해외 기업들과 싸워서 이겨야,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기고 노키아를 이겨야 수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에 들어간 부품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중소기업이 요새는 이제 소싱을 애플한테도 하고 해야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 기아차 합쳐서 이제 800만 대를 만듭니다. 그런 기업의 뒤에 줄 서 있는 중소기업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내세운 저변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고요. 이게 한국 경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1급 구조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수출 대기업이 있고 1차 하청업체가 있고 2차 하청업체가 이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러면 기업만 이러느냐? 여기 있는 근로자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1억에 육박합니다. 이제 지난해 거의 1억이 됐습니다. 됐는데 쌍용자동차도 완성차 업체죠. 쌍용자동차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하는데 한 4, 5천 될 겁니다. 임원 연봉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선진기업과 잘 나가는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진 기업과 안 그런 기업의 차이입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들끼리도 그런데 1차, 2차로 내려가면 임금 격차가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도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자동차의 아까 말씀드린 사내하청 근로자가 직업 안정성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2차 협력 업체의 정규직보다. 그리고 노조의 그 노조원들에 대한 보호 능력도 훨씬 세죠. 그래서 근로자들까지도 이 그 1급 구조의 체인 사슬에 쫙 매달려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인하는 순간 그 격차가 계속 커집니다. 그거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벌 2, 3세들 재작년에 욕 엄청 먹었죠. 이게 이제 땅짓고 헤엄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땅짓고 헤엄치기는 뒤에 제가 신뢰가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그 내수기업의 대표적인 회사가 롯데쇼핑이죠. 그러니까 롯데쇼핑, 법인명 롯데쇼핑에는 백화점이 있고 마트가 있고 슈퍼가 있고 심지어 시네마까지 이제 쇼핑 법인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백화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한국의 백화점 1등이 롯데인데 이 롯데백화점을 보고 일본에서 견학을 옵니다. 일본 백화점 지금 다 망합니다. 다 망하는 게 그 한복판에 비싼 땅에 물건 팔아서 어떻게 견디느냐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보고 베낀 형태가 그 한국 백화점, 일본 백화점을 보고 베낀 겁니다. 심지어 일본 백화점이 하던 장사를 놓고 간 거를 받은 게 한국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그 사실은 몇 년 안 됐는데 막 80주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100주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일본 백화점 때부터 서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의 백화점은 어떻게 그렇게 그 성적을 잘 낼 수 있을까요? 혁신해서 그렇습니다. 혁신. 자, 일본 백화점은 그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들이 1년에 하나씩 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망하는가 하면 일본 백화점 들어가면 이 판매 공간하고 통로 같은 게 무지무지 좁습니다. 이게 불편하게 짝이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나서 더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백화점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편의시설을 넣었죠. 뭐 문화센터에서 공연까지 하죠. 심지어 교육활동도 하고 교양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유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극장도 넣고 막 합니다. 해서 일본 백화점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넣고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그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저 백화점을 계속 유지시키겠다. 이게 저 공약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뜯어치우고 딴 거 뭐 건물 지어서 분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걸 못하게 사정하는 게 지자체장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 도시에 백화점이 없어지면 저기 생활 수준,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그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근데 애플은 요새 좀 이제 삼성전자한테 져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애플은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근데 롯데는 욕먹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저 자동차 팀장, 유통팀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 책에 제가 쓸 때는 아니었는데 출판될 때 산업부에 다시 와서 그 두 팀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출입처 중에 제일 큰 데가 롯데고 그다음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근데 롯데는 이 그 사업 방식이 거의 애플과 비슷합니다. 이게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를 30%씩 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막 나왔죠. 앱 개발자들은 돈 거의 못 벌었다. 근데 이거를 쫙 올려놓고 그냥 앱을 다운받는 순간 30%씩 떼니까 떼돈을 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평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시스템만 유지가 되면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롯데는 못 넣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다르게 받습니다. 10% 정도에서 40%까지 받습니다. 루이비통 같은 거는 뭐 저 1층에다가 가도매장처럼 막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고 10%도 안 받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어떤 백화점은 지방에 있는 백화점은 첫 해는 그냥 들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이비통이 있어야 부자들이 옵니다. 그쪽에. 근데 한국 그 신규 브랜드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들어가서 매달 검사 받습니다. 얼마 받았어? 얼마 받았어? 검사 받습니다. 검사 받아서 첫 달 40 몇 프로를 떼도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저 약한 브랜드는 싸게 해줘야 될 것 같죠. 근데 40 몇 프로를 뗍니다. 그래도 6개월 정도 있다 쫓겨납니다.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자, 여기 같은 층 매장에 이쪽에는 지금 A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쪽에는 B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 30%씩 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루에 1억씩 팔아요. 여기는 하루에 100만 원 팔아요. 그럼 얘가 1억 파는 순간 30%니까 저한테 3천만 원이 백화점 수익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100만 원 파니까 30만 원입니다. 그럼 얘가 믿겠죠. 너 좀 다시 해봐라.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자릅니다. 근데 그게 그럼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느냐? 원리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단, 자본주의 4.0에서는 이 친구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바라는 브랜드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근데 앱스토어는 아무런 자본이나 뭐 그 시설이나 이런 걸 안 가진 사람이 앱을 만들어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까 말씀드린 롯데백화점도 혁신을 했다 그랬죠. 거의 새로운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장악력은 이렇게 똑같이 크고, 그리고 사회공헌은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다시 CEO로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는 아니고요. 하여튼 아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회사에 있던 사회공헌 부서를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기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건 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쇼를 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롯데는 심지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디오피아에 학교까지 지어주고요. 베트남에 병원 지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해외 공헌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국 그 환경운동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물건 팔면 매칭 그랜트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 같이 돈 내가지고 환경 기부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롯데가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있다를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국가경제기여도는 깜짝 놀라죠. 그 애플이 미국에 공장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계는 다 중국 대만에서 만듭니다. 그 돈은 다 거의 주주들한테 가죠. 버는 돈은. 근데 한국의 롯데백화점은 고용 인원을 따지면, 그러니까 매출은 지금 그러니까 저기 31조 대 5조니까요. 6분의 1 정도죠. 그죠? 근데 고용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게임이 안 되죠,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를 봐서 어디가 좋은 회사입니까? 그 롯데가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월급도 상당히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1억 CMD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롯데는 반칙을 많이 합니다.
그 약자들이 한이 맺히는 반칙을 롯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롯데를 설명하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 대기업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원한이 쌓인 겁니다. 근데 이 1억 CMD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걸 예전에 기사를 썼었는데 자, 그 MD라는 게 이제 백화점에 물건을 이렇게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CMD는 칩 MD니까 그 중에 이제 파트장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월급이 1억이 안 됩니다, 연봉이. 한 6, 7천 되는데 6, 7천도 안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1억 CMD로 선정이 되면 연봉을 1억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1등을 해야 돼요. 어떤 그러니까 상품군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여성 정장, 뭐 여성 구두, 그 다음에 속옷, 뭐 란제리. 근데 란제리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롯데 사보를 보니까 100% 완판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 완판, 완전히 답한 거죠. 근데 이 완판이라는 거는 란제리를 완판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스타일 다 틀리죠. 사이즈 다 틀리죠. 자, A라는 스타일이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사이즈가 다 팔린다. 가능할까요? 하여튼 완판 기록을 세웠다고 막 나왔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대포를 친다 그럽니다. 대포가 뭐냐면 자, 이거 팔았다고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판 거예요. 지금 이 매장이 다 판 거예요. 그럼 매출 전표 다 찍어줍니다. 그럼 완판이에요. 여기도 다 판 걸로 합시다. 완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얼마를 아까 수수료 30% 내야죠. 그러면 1억 원치 팔았으면 3천만 원이 백화점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부가세 내야죠. 세금 냅니다. 그 회사에 가서 결제받아야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물건이 판 걸로 하고 꺼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써서 찍은 거예요, 바로.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런 CMD가 이제 상을 받고 막 그 사보에 나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조직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조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CMD를 보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하거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따라합니다. 하나는 냉소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잘해라. 난 됐다. 나 안 한다. 또는 그만두거나. 근데 그만두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되죠. 조직도 양극화됩니다. 독한 놈들과 냉소적인 사람들과. 그게 한국 사회가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그 소문이, 자, 그게 감사팀에 제보를 했어요. 어떤 그 당한 업체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그 제보를 해서 그 감사에서 그 사람이 안 잘리면 그 회사는 작살납니다. 롯데백화점이라는 못 들어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자기 매출에 뭐 심한 데는 80%, 90%가 롯데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그냥 갑니다, 끝. 그냥 참는 거죠. 그 참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널려 있어서 나가서 저녁 먹으면서 친구한테 얘기하고 하면 롯데는 그냥 나쁜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 친구, 친척, 그 다음에 아들도 우리 아빠가 어떻게 당했대. 롯데에서 물건 사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쫙 퍼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롯데가 근본적으로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걸 정말 몰랐을까? 그 라인이 정말 완판이 했다라고 할 때 제가 완판을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의문이죠. 그걸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임원이 못 됐을 겁니다. 알면서 봐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쌓이는데, 자, 기아차와 동요토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그 경차,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과 레이는 기아자동차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희오토라는 자회사, 그러니까 관계사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OEM 납품입니다. 그걸 왜 만들었는가 하면 지금은 뭐
저기 같은 그룹이지만 현대차의 아토스는 그 라인을 다 인도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경차를 만들어서 도저히 수지를 못 맞췄습니다. 인도로 보냈는데 기아자동차는 한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동이오토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동이오토를 보시면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동이산업이라는 부품 회사가 45%, 기아차가 35.1%를 갖는데 자본금이 105억 원입니다. 너무 작죠. 너무 조금입니다. 근데 2001년 말 설립해서 준비를 해서 2004년에 생산이 개시가 됐는데 첫 해 매출이 거의 80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14억 원이나 나옵니다. 제조업인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15% 가까이 되니까 엄청나게 높죠. 근데 영업이익이 114억 원인데 순이익이 60억 원으로 확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자 비용이 54억 원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영업 외 비용이 54억 원이 나갔습니다. 이 54억 원이 왜 나갔을까요? 하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581억 원입니다. 자, 자본금 105억 원이면 보통 신차 하나 개발할 때,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한 신차를 개발할 때 4천억 원 정도가 듭니다. 자동차 개발할 때 4천억 원 정도 투입하는 회사가 제조 공장을 만들면서 105억 원에 35%니까 한 36억 원 정도를 냈겠죠. 내서 만들어서 첫 해 114억 원이 남습니다. 근데 물론 자기 지분이 35%니까 한 30 몇 억 남는 거죠. 근데 장기 차입금이, 자, 여러분은 차입을 할 때 자본금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이 잘 되면 조금 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좋게 해야죠. 근데 이게 7.64%에서 8.6%로 빌리는데 어디서 빌리느냐? 현대캐피탈에서 빌립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은행에서 저리로 안 빌렸을까요? 물론 못 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동이오토의 젊은 직원들을 뽑을 때 100% 사내 하청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에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사내 하청이 있죠. 그럼 알력이 생깁니다. 근데 동이오토는 100% 다 사내 하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 소속은 A사, B사, C사로 갑니다. 그래서 100% 사내 하청이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알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많이 그렇게 안 되겠지만 B사가 자꾸 노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B사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이 사람 집에 가고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방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제 생각에 기아차 수준의 한 80%만 대우를 해줬으면 생산성도 훨씬 높고 아주 좋은 회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긴 하는데 이 공장이 이제 서산에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나이트 클럽에 가면 부킹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작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24평짜리 아파트에 방이 이제 2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큰 남자들이 12명씩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동이오토 모델이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으로 말해서 철밥통 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고용까지 방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차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될 라인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면 좋은 모델이 됐겠죠. 근데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모델은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제 뒤늦게 개선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욕을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이노시언과 글로비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노시언은 광고회사죠. 지금 국내 2등의 광고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획에 이은 2등의 광고회사인데, 지금 정몽구 회장이 20%, 자녀들인 정의성 부회장, 정성희 고문이 40%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립 자본금이 30억 원인데 첫 해 매출이 349억 원에 순이익이 59억 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2배가 바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2등 광고회사가 되고요.
2010년에 매출 2,879억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상장을 하면 제일기획은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가 2만 5천 원 정도까지 갔었죠. 조 단위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40%를 가지면 이제 이걸 팔아서 나중에 상장하고 나서 한 지분 한 5% 정도만 남기고 팔아서 현대차 지분을 사면 되는 거죠. 그건 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문제는 이렇게 인하우스가 늘어나서 광고회사에서 다 빨아들이면 다른 광고회사들이 황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이게 사고 났었죠. 그러니까 삼성은 워낙 얘기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복잡합니다. 근데 옛날 그 지금 대기업 한국의 대기업들은 상당히 존경받을 수 있는 뭐 제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존경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저 70년대까지 한국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 같은 나라는 기업가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 정도 돈이 있다라고 하면 왜 대기업 욕 먹고 막 어디 끌려다니고 하면서 왜 기업을 할까요? 고용 별로 안 하고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내가 기업을 하는 게 항상 나라를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걸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박태준 회장은 오너는 아니지만 제철 보국이라고 했습니다. 철을 만들어서 산업의 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오너십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한국 대기업이 욕을 먹는 이유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뭘까요? 실적지상주의. 실적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실적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너십 지키기입니다. 오너십을 회사가 무지무지 성장했는데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원칙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원칙 그러면 나쁘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본주의를 하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는 강소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무슨 공자왈 명자왈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선의에만 자본주의 4.0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4.0이 다른 거는 그럼 아까 기부하라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반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그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거를 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좀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빵집 같은 거를 없앴죠. 500m 안에 못하게 했죠. 그런 거는 자본주의 4.0, 저는 뭐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4.0의 원리에 너무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츠돔이라는 제과점 여러분 아시죠? 그걸 얼마 전에 카페베네가 인수했습니다. 마인츠돔의 주인은 얼마 전에 제과 명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전국에 점포가 1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페베네가 안 샀으면 그 점포는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 200억까지만. 200억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카페베네가 산 이유는 그분을 계속 제과 명장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해외 진출하고 있죠.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지금 한국 식빵이 이상하게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외국 처음 나가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벌이 하는 빵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상가, 그러니까 강남역 주변, 지금 여기 같은 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상인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그러니까 계속 말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규제는 누더기 규제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행위가 아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카페베네 대표면 자 그럼 괜찮구나. 행정행위 아니니까 이제 빵집 낸다. 내면 구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더. 근데 공정위의 규제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커피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회사에 그 80%를 장악했던 방법을 알면 여러분 놀랍니다. 자, 시골 슈퍼에 그냥 갑니다. 시골에 제법 큰 슈퍼가 있으면 가서 자기 제품만 있으면 그냥 느닷없이 50만 원 줍니다. 주인한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딴 제품이 있으면 안 줍니다. 빼세요. 빼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게 쌓여서 오늘날 80 몇 프로가 넘는 거의 독과점을 한 거죠. 그걸 공정위는 잘 모릅니다. 찾기 힘든다 그럽니다. 그런 걸 해야지. 이렇게 딱 발표하고 앉아있으면 광이 나죠. 그건 큰 정부입니다. 작고 스마트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식도 보면 그 아워홈이라는 회사가 이제 LG그룹 계열사였지만 독립했는데 이거를 막으면서 지금 아라코라는 외국계 회사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아라코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급식 업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과연 서비스업이 진행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사회 정의에 맞는가? 그러니까 왜 파리바게트 가맹 주인은 옆에 개인 빵집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가게를 팔 때도 빵집으로 못 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죠.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숙제로 남기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